범죄 통제론을 보겠습니다. 범죄 이론과 통제 이론. 범죄 이론은 고전학파, 실정주의, 사회학적 이론, 현대적 예방 이론. 현대적 예방 이론은 생태적 이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고전학파는 통제 이론이 기본적으로 범죄하려는 의사를 억제시킨다는 억제 이론입니다. 억제 이론은 통제 이론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통제 이론은 어디서 나왔죠? 사회적 범죄 원인론에 보면은 사회 구조 이론과 사회 과정 이론이 있었죠. 과정 이론에서 과학 통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이 통제 이론입니다. 통제 유동견 그렇게 암기를 했죠. 여기서 고전학파는 억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실정주의는 치료 갱생을 해야 된다.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를 발전시키면은 범죄가 감소할 것이 아닌가. 현대적 예방 이론은 집 환상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리를 해놓고, 자, 고전학파가 어떻게 해서 억제 이론인가? 범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하려는 그 의사는 비결정론입니다. 밑에 실정주의 보면은 범죄를 하려는 의사는 결정론이죠. 다시 말해서 범죄자의 완전한 자유의사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그러한 원인이 있어서 자기가 범죄 의사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타고날 때부터 범죄하려는 어떤 의사가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 두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기 앞에서 의사 비결정론, 결정론 할 때 이 앞에 범죄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고전학파는 범죄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 있다고 보고 범죄 동기나 원인, 환경보다는 강하고 확실한 처벌을 주장하는 일반 예방이 되겠습니다. 비판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실정주의는 범죄는 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책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갱생을 중요시하고 특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나 갱생을 한다는 것이 많은 비용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죄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전학파와 달리 일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전학파와 실정주의는 그 사후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는데, 이제 사회학적 이론과 현대적 예방 이론에 내려오면서 사전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적 환경이 범죄자의 성향보다 중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위를 잠깐 보면은 이 고전학파는 그 범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이고, 실정주의는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학적 개념은 환경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개념이죠. 이 이론은 사회 발전이 되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하지만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그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을 보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범죄 원인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을 보면서 범죄를 쉽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차단해서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사회학적 이론은 이 현대적 범죄 이론에 포함되지 않죠. 집, 환상깨 이렇게 네 가지가 현대적 범죄 예방이고, 사회학적 이론은 현대적 예방 이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처벌에 대해서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은 근세 이전에는 응보나 복수였죠. 이것이 이제 고전주의에 들어오면서 형벌을 과하고 어떤 제재를 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백가리 범죄와 형벌의 어떤 균형을 주장을 했었죠. 이후 실정주의에 오면서 교정과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가 현대에 와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을 보겠습니다. 집합 효율성 이론, 로버트 샘슨이 주장했죠. 집합하니까 로버트입니다. 자, 주민들이 범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를 했고, 주민들을 집합시켰죠. 상호 신뢰, 유대 강화,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자, 환경 범죄학을 보면은 환경 설계, 셉테드와 그리고 방어 공간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 환경 설계 이론은 제프리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프리의 세 가지 범죄 예방 모델을 보면은 범죄 억제 모델, 복귀 예방 모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죄 예방 모델은 또 범죄 통제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억제 모델은 고전주의하고 비슷합니다. 형벌로서 범죄를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귀 모델은 범죄자의 치료 갱생으로 인한 사회복귀다. 실정주의하고도 비슷하죠. 여기에 더불어서 범죄 예방 모델은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 CPTED를 주장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것을 다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자유형, 저병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죠. 자유, 활, 접, 영인데 우리 수형에 보면은 자유형이 있고 저병이 있죠. 그걸 연상해서 5가지를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형에서 이 저병은 그 접영이라고 나오는데 자유형은 왜 자유영이라 하지 않고 자유형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형은 특별한 어떤 영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법을 써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자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자유형 할 때 히읗이 나오니까 자유활, 저병 그렇게 연상해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감시를 보면은 건축을 설계할 때부터 가시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침입이나 범죄 발견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인데 이 환경 설계에서는 여기서 제시되는 그 예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 뭐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조경을 잘 해서 가시권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뭐 건물의 배치를 잘해서 가시권을 확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유지관리는 파손이 되면은 즉시 보수한다는 개념이죠. 뭐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어떤 문제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또 조명이나 조경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활동성의 강화는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를 확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뭐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은 키포인트는 거리의 눈이 되겠습니다. 거리의 눈 그러니까 어떤 감시라는 의미가 강해서 이것이 자연적 감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리의 눈은 어떤 공공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터나 뭐 공원을 설치하고 체육시설, 이용 정대, 벤치 정자의 위치, 활용성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를 해서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사례가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출입할선 장치와 관계되죠. 영역성 강화를 보겠습니다.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 사실을 인식을 시켜서 범죄 기회를 차단한다.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근 통제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접근을 통제하는 것과 좀 유사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영역성 강화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울타리나 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출입구라든가 뭐 통행로 이렇게 되면은 그 접근 통제의 예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 담벼락의 의미만 하기 때문에 경계 표시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자칫하면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환경설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어공간 이론을 보겠습니다. 오스카 뉴먼이 주장을 했죠. 제프리와 뉴먼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죠. 그래서 제프리가 젤을 뿌려가지고 뉴먼이 눈을 멀게 됐습니다. 이후에 항상 이 사람은 방어공간을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지역을 자신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강화하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영역성을 강화했죠.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그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결국 범죄인도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주민 참여를 강조한 이론은 집합 효율성 이론이죠. 주민을 집합시켜서 참여를 강조한 이론이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이론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황적 범죄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합의를 해서 패야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서
범죄 기회를 제거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에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예방하는 이론인데, 자전거에 1년 번호를 각인해서 도난당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범인이 되팔기 어렵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하빌에서 폐해되는 것이죠. 합리적 선택 이론, 클락 코나시가 주장했는데, 우리 경차 중에서 클릭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SUV 좀 작은 차 중에서 코나라고 있습니다. 이 클릭이나 코나는 연비가 좋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러한 차를 선택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락과 코나시가 합리적 선택 이론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 의사는 비결정론이라는 것이죠. 범죄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 어떤 불편함, 그런 것과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들을 서로 비교 형량 계산을 해서 이익이 더 많다면은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범죄를 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신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다. 결과적으로 그 고전주의 이론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그 채용 1차 시험에서도 이 이론이 나왔죠. 범죄 이론에 보면은 벌써 합리적 선택 이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이 합리성을 중요한 이론이 고전주의죠. 그리고 이 이론은 범죄자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거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일상활동 이론은 코헨과 펠슨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인의 그 윤리표전에 보면은 코헨과 펠드버거가 나왔죠. 그때도 코펠이 나오고 여기서도 코펠이 나옵니다. 자, 범죄율의 변화를 지역사회 구조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범죄는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해보자는 개념인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대감자입니다. 대상과 감시가 부재하고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인 범죄자가 있다면 범죄가 발생한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앞서 그 쉬리가 있었죠. 쉬리는 자동기기로 쉬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는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동은 적절한 동기가 있고 기회, 기술이 있으면 범죄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일상활동 이론은 그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활동이 되겠죠. 여기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네 가지 모델, 이것을 비바 모델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가시성, 이동 용이성, 가치성이죠. 접시이가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access, visibility, inertia, valu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자만 따면 비바가 됩니다. 시험에서 이 지문에 비바 모델만 딱 나왔다. 그런데 이 비바 모델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노래를 좀 생각을 하세요. 비바, 비바, 비바람에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바람 치다가 잔잔해져 오면 일상활동 하러 가야 됩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죠. 범죄 패턴 이론, 여기서 패턴이라는 것은 그 범죄의 장소적인 패턴을 연구한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패턴을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브렌팅 햄이 주장을 했죠. 어떤 브랜드가 있는 햄, 뭐 그런 느낌 들죠. 햄이 유명한 도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장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인은 일상활동 과정에서 대상을 찾고 그들이 잘 아는 지역에서 잘 아는 이동 경로나 수단을 이용해서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범행을 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지리적 프로파일링의 토대가 된 것이죠. 자, 이것도 기출 문제고요. 비판은 범죄 기회를 줄여도 다른 지역으로 범죄가 전이가 될 뿐 전체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풍선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그 CCTV를 엄청나게 깔아가지고 범죄 기회를 상당히 억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범죄인은 그 강남을 피해서 인근 도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풍선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주의자들은 범죄 전이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CCTV를 깔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그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더라 하고 이렇게 반론을 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은 국가 통제 사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를 예를 들었지만은 결국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요새화된 사회, 자기 구역에 대한 어떤 성역을 구축하는 것이죠. 또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으로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가 통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겠습니다. 켈링과 윌슨이 주장했죠. 깨진 할 때 켈링, 윈도우에서 윌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무질서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과 집합 효율성 강화가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무관용 정책입니다. 유리창이 하나 깨지면 바로바로 갈아주듯이 작은 위반, 경미한 위반에도 확실하게 처벌을 하면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되고,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민을 집합하는 로버트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1990년도에 뉴욕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됐죠. 비판은 경미한 비행자에 대해서 이 무관용을 하다 보면 결국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프리가 누먼에게 젤을 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누먼이 눈을 멀었습니다. 코펠의 일상활동 이론이죠. 범죄 발생의 3요소, 대감자, 비바이론, 접시가, 이것이 대감자 담는 접시가 이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학을 보겠습니다. 주장한 학자는 맨델손입니다. 맨날 데이고 손해본 학자죠. 자기 이름대로 피해자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피해자 유형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 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경우,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고, 중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책임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잘 기억을 하면은 피해자가 책임이 좀 덜한 경우와 많은 경우를 서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는 순수한 피해자이죠. 영아 살해죄에 있어서 영아, 약지 유인된 유아, 영아나 유아 같은 경우는 범죄에 있어서 전혀 책임이 없죠. 조금 책임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무지한 경우입니다. 몰라서 낙태한 경우 혹은 인공유산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임산부, 모두 출산과 관계되네요. 예시가. 자, 가해자와 같은 책임은 자발적인 피해자인데 촉탁살인,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미수했다, 동반자살했다, 이렇게 주로 살인과 또 관계됩니다. 이렇게 살살살로 표현되어 있죠. 가해자보다 더 책임 있는 경우는 가해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 혹은 부모에게 살해된 패로나, 이런 예시가 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책임이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공격을 유발했거나 정당방위의 상대자가 되는 그런 공격적인 피해자를 의미하죠. 무고죄의 범인 같은 기만적인 피해자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범죄 통제론을 보고 112 신고 및 처리까지, 여기까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 및 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2 상황실은 각 시도 경찰청장 직속으로 지금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직제가 바뀌어서 경찰청의 경우는 차장 밑에 치안상황관리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시도 경찰청에서는 어떤 부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좀 변경이 있었죠. 종전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담당하던 지구대 파출소 상황관리 업무의 기획, 이 업무가 112 상황실로 이전됐습니다. 112 신고 접수를 보면 신고는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단계의 대응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코드 0는 가장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중요 사건이고, 가장 낮은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단순한 민원 상담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출동하지는 않고 상담으로 마감하거나 다른 기관에 인계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사건별 접수 요령을 간단하게 보면은, 성폭력 신고는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임장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가정폭력 신고는 급박한 경우에는 우선 출동을 진행을 하고 통화를 계속 유지한다. 총기 사용 신고는 현장 경찰관 안전을 위해서 범인이 현재하고 있는지, 총기 종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질 강도 사건은 피해자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인질사건 전문 대응팀, 강력팀이 아닙니다. 인질사건 전문 대응팀의 현장 출동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112 상황실에서 하는 그 위치정보 조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를 조회하게 되는데 긴급 구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12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 접수 시스템에 따라서 그 위치 정보를 수초 이내에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범죄 피해자, 요 구조자가 되겠죠. 생명시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구조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요 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요 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식은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종 아동 등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내용 보면은 실종 아동 등이라 하면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죠. 여기에 보면은 신체적인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약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입니다. 약류유, 사각길이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친권자, 후견인, 법률상 보호, 부양 의무가 있는 자인데 보호시설의 장애나 중차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 가출이나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는 위치정보가 조회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그 법률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셀 방식과 와이파이 방식, GPS 방식이 있는데 셀 방식은 기지국 위치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서 가능하죠. 실내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도심지에서는 수백 미터가 될 수가 있고 개발지에서는 시골 같은 경우겠죠. 수킬로까지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그렇게 촘촘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지국 위치에 따라서 위치 정보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심지에서 수백 미터라고 하면은 그 반경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죠.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고층 빌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와이파이 방식은 무선 AP, 공유기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실내나 지하도 가능하지만은 공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정확도는 셀보다는 정확하지만은 GPS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셀 값하고 와이파이 값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파이가 처음에 그 통신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위치가 있죠. 소유자가 이사를 했음에도 통신사의 그 이전 주소를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은 이전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값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셀 값하고 와이파이 값이 현격하게 다르다면은 셀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GPS 방식은 가장 정확하죠. 이 정확도를 보면은 셀 방식이 가장 정확하지 않고 중간이 와이파이, 가장 정확한 GPS 방식이 되겠습니다. GPS는 가장 정확하지만 인공유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내라든가 지하에서는 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있거나 옥상에 있다면은 그 GPS 위치가 그 건물에 근접하게 혹은 그 건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휴대전화에서 그 GPS가 켜져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